네, 북팔의 김용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전자 스마트폰 이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기존 그 스마트폰 이북 업체들하고 좀 다른 점은 콘텐츠를 어떤 기성의 어떤 그 출판물을 그 스마트폰으로 컨버전 시켰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예비 작가들이나 네티즌들, 그 다음에 그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콘텐츠를 가공해서 스마트폰 이북으로 만들었다는 점들이 좀 다른 점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셜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북의 소셜화라고 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셜 이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희가 다른 업체들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많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설명하는 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무슨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무슨 막 이런 쪽집게 과외를 받으면 그게 금방 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분 포인트가 언제 올 것인가라고 처음에 예상했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봤어요. 근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그 신호가 왔다라고, 시장에서 신호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보다는 일단 컨텐츠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수한 컨텐츠는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고객들이 알아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케팅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절대 시장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초에 전략을 짤 때는 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시장에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짰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고객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전략 가지고 집중하기보단 다양한 전략,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가지 전략을 썼으면 거기에 상반되는 다른 반드시 그런 전략들을 혼용해서 쓸 때 이 혼용한 방법들이 시너지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단발적으로만 써봤는데 그때마다는 이렇게 별로 뭐 속된 말로 재미를 못 봤는데, 다양한 방법을 일시에 써보니까 그때 효과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앱마케팅, 특히 앱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지 말자. 그리고 그 한 가지 방법 이외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작돼 가지고 스마트폰 이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책들은 대략 한 250권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매주 한 20권 정도씩을 새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어떤 출판 시스템 가지고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는 이제 소셜 이북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출판의 문턱 자체를 굉장히 낮추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서 원고로 만들면 그 출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콘텐츠 충족이나 이 수요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콘텐츠를 계속 양산해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성의 출판사들이 뭐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출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시장에서도 열심히 출판물 질을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기성의 출판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스마트폰 이북 같은 콘텐츠를 계속 확충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원고를 수급받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에 통과한 콘텐츠만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 출간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한 달에 한 권 정도 출간하는 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이북이라고 해서 올린다는 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과 저희 시장과 굉장히 저희가 가고자 하는 시장과는 좀 다른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굉장히 아직은 좀 작고 또 출발도 굉장히 늦었지만 그 단기간 내에 그 고객들한테 좀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조언한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20, 30년을 출판을 해오신 분들인데 출판 시장의 트렌드나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조언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는지를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업을 그러니까 이 일을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또 준비해왔던 사람으로 보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열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웹 기반에서 이북 시장은 사실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제 그 출판 마케팅 연구소 그 한 소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전에 어디 매체랑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이북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이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한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 행위 자체는 단순한 유의일 뿐이지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웹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뭐 웹에 전용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전용 뷰어를 만들고 뭐 EPUB이라는 표준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했지만 그게 의미 있는 숫자를 절대 기록하지 못했어요. 사업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용 단말기, 그러니까 개인 전용 단말기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북을 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북이 사업적인 어떤 모델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출판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보면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젠 비로소 준비해서 시작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있었던 노력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노력들과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노력들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시장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인데요. 이 스마트폰 이북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출발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북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계속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전용 단말기로서의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역할과 이 특징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오프라인의 베스트셀러라도 그걸 그대로 스마트폰 안에 넣었다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처럼 외부에서 많이 인지도가 확보된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지도 효과라고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점점점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는 거에 익숙해졌다 그랬을 때 통할 수 있는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존 책과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분량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적절하게 제한돼야 된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내용도 마치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것처럼 분량은 작지만 에피소드 하나에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어서 한 편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완결성을 느끼고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어떤 그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결성까지 갖추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가벼운 소설류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정보성이 강한 그 컨텐츠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기나 그 다음에 그 생활의 어떤 실생활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과 굉장히 휴대성이 긴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두꺼운 여행 그 정보 책자를 들고 다녔어요. 사실은 뭐 내가 어느 나라 한 군데만 가도 한 열 몇 개 나라의 정보가 다 담겨있는 책 한 권을 들고 가야 되고, 그게 싫다고 그러면 뭐 책을 찢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프린터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 다양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담겨있는 책만 넣어가지고 가면 10권이든 100권이든 다 넣어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부피와 공간, 시간에서 모두 해방될 수 있다는 점들로 봤을 때 여행 정보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북으로 굉장히 유용한 콘텐츠도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아까 있는 좀 생활 같은 경우도 뭐 소셜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담긴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 예를 들면 뭐 요리, 뭐 육아, 건강, 교육, 학습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히 뭐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상 깊은 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법령이나 법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그런 그 규칙들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거를 편집해서 배포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지만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헌법에 대해서 배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이제 알아야 될 하나의 일종의 규칙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뭐 정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그 이해들을 규정한 어떤 하나의 매뉴얼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누구나 한번 쉽게 헌법 1조 1항이 뭐가 있고 뭐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교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도 되고, 또 하나는 또 의미도 있다.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언제 나의 이해와 상대방의 이해가 교차됐거나 아니면 뭐 나와 무슨 어떤 다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많은 사람이 다운받지는 않았어요. 되게 딱딱하고 실제적으로 헌법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직 더 부족한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 교육을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헌법을 다시 이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재해석해가지고 마치 무슨 동화책처럼 만들어서 그걸 교육시키고 독후감도 쓰게 하고 모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되게 소박하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기억이 남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책들도 다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책을 만들 때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책들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오픈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질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가능한 콘텐츠만 플랫폼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뭐 올리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성의 어떤 시장과 차별화된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뜻하는 바에 있어서 원고를 만들면 누구나 플랫폼에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 물론 그게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지체 현상도 발생하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조율 과정도 필요하지만, 장차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일관된 프로세스에서 각자 자기가 편집하고 자기가 그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직접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한번 가보자라는 게 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어떤 오픈 플랫폼으로 올리겠다는 기능도 있지만 성과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과 보상 자체가 불합리해버리면 이거는 콘텐츠 생산자들의 생산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일을 하지만 그걸로 어떤 성과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성과는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온당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떤 비율이 가장 최적화된 비율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무조건 7대 3이다. 그래서 콘텐츠 생산자가 7을 가져가고 플랫폼 사업자가 3을 가져가면서 생산자는 그 7을 통해서 생산의 동력을 얻고 플랫폼 사업자는 3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뭐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UCC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웹 2.0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와 물론 거기가 무슨 어떤 상업적인 모델을 가지고 뭔가를 그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그 콘텐츠를 생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중의 어떤 그 지식 생산에 의해서 콘텐츠가 쌓여가고 그 쌓여가는 어떤 지식 콘텐츠를 활용해서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들한테 전혀 배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 자체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런 모델이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결국은 지식 그 콘텐츠로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는 그러니까 구전 마케팅에 활용되는 하나의 윈도우로서밖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과 보상이 그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말은 좀 뭐 그렇다고 아무튼 성과 보상이 모두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컨텐츠가 퀄리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는 일시적으로 왜냐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그 한계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 1000만 명이 이용하면 뭘 해도 되겠죠 비즈니스로서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도 되나 그 컨텐츠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파를 지금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컨텐츠 퀄리티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뭔가의 플랫폼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컨텐츠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 오픈 플랫폼 만든 걸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성과 보상 체계까지 이끌어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퀄리티 업그레이드 되면서 만드는 사람과 그걸 소비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해가 일치되는 지점들이 계속 발생할 거다라는 게 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은 다양한 경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터넷 연재소설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뭐 나름대로 자기가 출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갈고 닦아서 콘텐츠화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팔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고요. 그런 분들이 지속적인 어떤 그 창작 동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가 어떤 콘텐츠를 이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북팔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콘텐츠를 그 출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푹 놓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등 떠밀려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이런 쪽에 관심은 많았지만 직접 제가 이걸 창업을 해서 뭔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는데 그 3년 전에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도 좀 잘못됐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준비도 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다가 올 초에 이제 든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해도 할 텐데 왜냐면 제 눈에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도 누가라도 할 텐데 결국은 내가 한번 해보고 결과가 좋던 나쁘던 그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접 한번 그러면 내가 총대를 매자라는 식으로 창업을 한번 하게 됐죠.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창업을 할 만한 그 개인적인 자질은 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이 조직 관리나 조직 논리 이런 거에 좀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리고 이제까지 쭉 했던 활동들도 대개가 이제 전문직이거나 프리랜서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업적인 어떤 그 관리를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도 사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팔도 어느 정도 빨리 이제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은 더 잘하시는 분한테 좀 맡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막 뭐라도 붙잡게 돼 있어요. 발버둥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절실하다 보면 또 그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한두 개가. 그러면 그걸 또 실행하고 설사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무슨 풀뿌리라도 있기 때문에 또 잡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시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작을 할 때 자기가 왜 이걸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나 계기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없이 시작했을 때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이것 때문에 했다 라는 거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 창업해가지고 어려운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자금, 인력,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절차 이런 것들 다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근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창업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뭐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저를 설명하기가 저가 스스로 저를 설명하기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측면에서는 남들한테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합리주의자가 되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이 그 어떤 그 무모하거나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 이유 때문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양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첫째는 나쁜 점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의사결정이 지체되거나 좀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 내린 결정 자체가 그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북팔에 제가 이북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뭘까? 그래가지고 꿈의 직장이라는 제가 이제 가상에 이제 지금처럼 앞으로 한 5년
5년? 10년 뒤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꿈의 직장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 그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런 가상의 인터뷰 그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들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 가면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SAS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일본에 무슨 전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괴짜 회장님이 이렇게 선풍기로 휙 날려가지고 제일 멀리 가는 과장 뭐 밑에 대리 이렇게 시켜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세 가지 회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회사를 이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회사는 조직 논리보다는 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조직 논리보다는 개인 논리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괴로우면 그 괴로운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은 절대로 안 살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해야지 그러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결국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다라는 그 저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 회사를 운영할 거다라는 그 이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는 저는 회사를 해가지고 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별로 없고 물론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뭔가의 어떤 그 여유도 만들고 앞날 미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꿈이 왜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 꿈 자체는 굉장히 소박한 거고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만일 예를 들면 뭐 그러길 바라지만 아주 큰 뭐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서 이 북파레로 회사를 크게 키우잖아요. 크게 키우면 정말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그 지원 팀장이 돼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 직원들이 어떻게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연구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도 사실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런 구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좀 재미있어서 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 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회사이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도 그 부분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삼성도 뭐 삼성과 네이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네이버가 뭐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삼성도 보면 근속연수가 9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9년 이상 오래 있지 못하는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사람을 허술히 뽑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뽑아서 그 내부적으로 그 엄청난 관리 능력으로 인재를 양성을 하면 고작 9년만 그걸 활용하고 이렇게 용도 폐기한다는 거는 삼성의 입장에서 장비를 어디서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사서 거기에 엄청난 유지보수를 해놓고 9년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30년, 40년 쓸 수 있는 장비를 9년만 쓰고 버린다라는 거는 그 엄청난 낭비죠. 또 하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근속연수가 평균 근속연수가 2년도 안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물갈이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거기에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뷰에 잘 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성과주의에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경영자가 그 직원들과 성과를 기준을 정하고 그 성과에 도달하면 성과를 주겠다라는 그 이 성과주의는 사실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면서 또 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그 적합한 제도 같이 보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또 제가 보는 바로는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과 경영자는 사실은 동반자 관계인데 동반자라면 서로 이해관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성과주의 자체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과를 걸면 경영자는 항상 그 성과에 미달되거나 도달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항상 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그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직원은 자기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기의 성과에 대한 보상 자체를 항상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상호 간의 불신을 계속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어떤 제도이지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는 절대 아닌데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그게 굉장히 당연한 그리고 유망한 그런 시스템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팔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도 직원을 이제 더 많이 뽑게 돼도 앞으로 절대 성과급 같은 제도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성과급 제도가 없는 대신 그 직원들의 어떤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일정 나이가 도래해서 뭐 무슨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해주고 뭐 예를 들자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애를 낳는다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애가 크면 애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뭐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셔야겠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용돈 드리는 서비스를 해주고 뭐 집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경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직원이 나 생애주기별로 회사와 이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일만 재밌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성과물이 이 소비자들,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쥐어짜가지고 쥐어짜서 나온 이 걸레를 쥐어짜면 걸레에 나오는 그 국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판다고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뭐 각종 조미료를 타고 뭐 설탕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이게 맛있는가 보다 하고 먹는 거지 사실은 성분 분석기에 돌려가지고 윙 돌리면 걸레에서 쥐어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알게 되면 그건 누구도 사지 않을 거고 또 설사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북팔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쥐어짜기 식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생각은 없고 만일 이 생산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 뭐 누가 일을 해? 응? 그럼 다 집에 가서 쉬고 무슨 일 있다고 그러고 놀고 기분 나쁘다고 일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일 안 하고 하지 누가 일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영자가 사람을 선택할 때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너무 쉽게 선택하고 또 쉽게 버려요. 어렵게 정말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 사람을 회사의 조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 회사가 회사지 무슨 가족이 어떻게 회사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가족이라고 얘기해놓고 막 부려먹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관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의사결정 자체가 회사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냉엄한 현실에서 어떻게 버텨나가겠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충분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의사결정을 한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저는 이게 조직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충분히 알고 한번 안 사람은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조직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처음에 과다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 창업할 때 물론 이제 리소스가 충분해서 한 번에 모든 거를 이제 처음부터 완성해서 쭉 가고 싶다라는 욕심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게 100이라 그러면 한 20에서 30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물론 이제 제가 무슨 창업에 엄청난 그 경험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의 경험과 제 경험을 보면 창업에 실패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을 잘못 읽었거나
또 하나는 시장을 너무 잘 읽었다고 과신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못 읽은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되잖아요. 전략을 잘못 짰으니까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3년 전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패했던 것처럼 그런 건 맞는데, 시장을 너무 잘한다고 과신해가지고 한 번에 많은 이 리스크를 걸면 거기에서 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창업은 처음에 한 3명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2~3명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처음부터 한 10명, 20명 딱 차려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2~3명 정도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2~3명에서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그걸 한번 2~3번 정도 검증을 해서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사람을 좀 더 늘리고, 그 늘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저는 노타라고 보고, 또 역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즘 소위 말해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창업하는 거죠.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창업을 하는 거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잖아요. 혼자니까. 혼자서 벽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게 내부에 있는 내부 고객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 아무리 나의 어떤 1인 창조기업의 어떤 아이템이, 예를 들면 뭐 나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 혼자 회사 만들어가 창업해서 어디서 일감 받아서 한다, 이래도 저는 누군가 한 사람, 다른 디자이너가 됐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무슨 영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이렇게 조수던, 누군 한 사람이랑 같이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지금 이 스텝에서 정확하게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덫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나서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제 직장을 구하는 어떤 20대들, 아니면 뭐 직장 다니고 있는 초년병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기보단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성과가 많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들, 그리고 청년들, 예비 창업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그걸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다가 이제 밀려서 뭐 자기가 무슨 직장 생활도 한 근 10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밀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선택의 기록에 왔다, 이렇게 되면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뭐지라는 거를 아예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니까, 제가 젊은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떤 순간이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일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